네, 82쪽 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인데요. 보시면 네, 82쪽. 비잔티움 제국 다른 말로 그렇죠.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 지난 시간에 소로마 제국 망하고 그 땅에 들어왔던 게르만족, 그리고 프랑크 왕국 카롤루스 대제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카노사의 굴욕, 중세 봉건제, 농노제 이런 거 했었죠. 자, 이제는 오늘은 동쪽으로 갑니다.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난 이 배웠죠. 사사나운조 페르시아하고 비잔티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당시 밑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종교가 이슬람교였다. 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은 소로마가 망한 뒤에도 1000년간 지속이 되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교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황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정치적, 군사적 통치권에다가 종교적인 권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 체계도 잘 갖추고 있어서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리우는 지역으로 천도한 이후에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운데 자리 교역로에 자리하고 있어서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자, 여기 보시면 콘스탄티노폴리스 보이시죠? 콘스탄티노폴리스 바로 여기입니다. 동서양을 오가는 중요한 다리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전성기를 부과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6세기. 자,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6세기면 우리나라는 신라가 전성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신라가 전성기를 맞았던 시기였고, 신라 진흥왕 등장하는 그런 때예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전성기는 당연히 땅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넓혔다. 자, 옛 로마 땅을 넓혀서 옛 로마 제국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 그리고 중요한 업적이죠. 여기 다 보셔야 돼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왜냐하면 땅을 너무 넓혀놨는데 땅도 넓고 역사도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의 법 체계가 너무 다양하고 중복되고 막 앞뒤 안 맞고 이러죠.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유스티니아누스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자기가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 법전을 주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름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 소피아 대성당 정말 중요하죠. 지금도 있습니다. 성 소피아 대성당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미 서쪽은 서로마 땅이었던 서쪽 지역에서는 프랑크 왕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황제가 중심이 되는 그리스 정교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거예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8세기에 들어와서 8세기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죠? 그죠? 그냥 통일신라? 그죠? 이런 식이죠? 자, 크리스트교 세력은 성상 숭배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 성상은 성스러운 상이죠. 성스러운 상. 이거를 숭배하느냐, 성스러운 상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싸움이 발생을 해요. 동과 서의 대립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당시에 서유럽, 서쪽 지역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는 게르만족한테 크리스트교를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르만족한테 어려운 크리스트교 교리를 입으로 백날 설명을 하는 것보다 성상 하나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거를 믿으면 된단다 라고 보여주면 하고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성스러운 상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게르만족에게 쉽게 크리스트교를 포교, 전파하기 위해서 성상을 사용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런 성상 숭배를 금지했다. 결국에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종교가 쪼개지게 됩니다. 어떻게 쪼개지죠? 그죠? 서쪽,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쪽은 로마 가톨릭, 여기가 서쪽이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오른쪽, 동쪽, 그리스 정교, 여기가 즉
우리가 아는 비잔티움이죠. 잘 안 써지네. 비잔티움. 비잔티움은 그리스 정교로 분리가 됩니다. 즉 서쪽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여기는 교황이 제일 높죠. 그런데 동쪽 비잔티움 경우는 교황이 아니고 누구죠? 그죠? 황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게 되네요. 자, 11세기 이후 비잔티움 제국은 대토지 소유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역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대토지 소유자가 증가하고 자영농민이 몰락하고 군사력도 약해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이후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또 계속 나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쇠퇴하다가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해서 1453년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슬람 세력.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보시면 자, 성벽을 높게 3중으로 쌓았대요. 3중으로. 그리고 3면은 바다였어요. 한마디로 완벽한 요새죠. 그런데 이거를 깨부신 게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동서무역 중심지고 국제도시였다. 83페이지 갑니다. 문화 볼게요. 문화. 아까 종교적으로는 아예 갈라섰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라 그랬죠.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근데 고대 그리스 땅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다가 이미 배웠죠. 헬레니즘 문화까지 결합이 돼서 독자적인 문화가 발생을 했다. 유스티아누스 법전 이미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를 썼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고 가실 거는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고 보존해서 이후에 앞으로 배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부분은 꼭 별표해 놓고 갈게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큰 영향이 되었다. 자,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 성 소피아 성당이죠. 어렵지 않아요. 이 말 자체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서쪽의 경우 서로마 땅에 있었던 교황이 중심이 됐던 서쪽 지역의 경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오른쪽 동쪽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잔티움 양식이라 부르고 대표적인 건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성 소피아 성당. 자, 볼게요. 이 안에도 모자이크 벽화가 들어가 있대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잔티움 문화가 동쪽이기 때문에 동유럽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러시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가 또 슬라브족이거든요. 그래서 비잔티움 문화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의 영향에 많이 역사 문화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러시아의 기원이 된 시작이 되는 키예프 공국 이거 역시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를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 정교를 이어가는 나라가 러시아다 하고 자처를 해요. 자, 한번 쭉 가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죠. 동로마 지울게요. 동로마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교회하고 어떤 관계냐 한번 봐볼게요. 성상 파괴령. 성상을 없애라, 파괴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게 바로 누구냐면 레오 3세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레오 3세는 동쪽, 즉 비잔티움의 황제겠죠. 자, 동서교회는 이거 중요하겠죠. 동서교회는 성상 숭배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로마 가톨릭과 무엇으로 분리되었죠? 그죠? 이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이 들어갈 건 바로 그렇지. 그리스 정교죠. 그리스 정교. 로마 가톨릭은 얘네는 서쪽. 그리고 그리스 정교는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비잔티움, 즉 동쪽이죠. 동쪽. 쭉 가볼게요. 여기 보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그림이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요 사람인가 봐요. 그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황제 머리 주위에 예수에게만 사용하는 후광, 뒤에서 빛이 나는 거, 바로 요거 동그라미 말합니다. 이 후광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황제가 종교적으로 너무 중요한 인물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지배자이자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밑에 답 한번 써볼까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했을 때 밑에 한번 답 한번 써볼게요. 쓸 수 있겠죠, 여러분? 답이에요. 비잔티움의 황제가 정치적 지배자이자 교회에서 제일 높은 교회의 수장이다. 수장은 머리가 되는 거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다. 수장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 정교겠죠. 그죠? 왜냐하면 동쪽에 비잔티움이니까 그리스 정교 교회의 수장임을 알 수 있다. 서쪽은 교황이 제일 높고 동쪽은 황제가 제일 높고. 자, 답변 썼죠 방금? 비잔티움 제국에서 황제 그리고 교회의 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써볼까요?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황제가 같은 말이네요.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교회를 지배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황제가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교회를 지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 정교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쭉 보면 교회의 수장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후광이 있다. 여기 후광을 그렸다라는 것은 신성하다. 신성하다 그런 뜻이죠. 교황도 신성하다. 아니 잘못 썼네요. 선생님 잘못 썼죠. 교황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그죠? 그죠? 황제의 신성함을 강조한 거죠. 황제의 신성함 강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4페이지 가겠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여기 보면 십자군 전쟁, 중앙 집권 국가. 이제는 이제 중세 봉건 사회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십자군 전쟁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슬람 세력 중에 셀주크 튀르크라는 이제 민족이 등장을 해요. 셀주크 튀르크는 책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111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111쪽. 111쪽 펴보세요, 지금. 111쪽 펴셨어요? 여기거든요. 111쪽을 펴시면 3단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셀주크 튀르크라고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셀주크 튀르크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이래요. 셀주크 튀르크. 근데 이 사람들이 바그다드를 정복하고 아바스 왕조 배우셨죠? 아바스 왕조한테 인정을 받게 돼요. 술탄의 칭호를 받으면서 이슬람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을 시키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죠. 결국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 망한 거는 몽골 때문에 망했어요. 몽골이 와서 정리를 해버리죠. 여기 나오는 셀주크 튀르크가 지금 책에 나온 겁니다. 83페이지 다시 갈게요. 83페이지. 자, 이 말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스도교의 성지 순례를 금지하게 되죠. 왜? 이 사람들은 이슬람이니까. 자, 결국 비잔티움 제국 위협을 느끼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서쪽에 있었던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뿌리가 같고 그리스도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도와달라고 했어. 교황한테. 로마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로마 교황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전쟁을 호소했다. 덕분에 시작한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11세기 시작이 됐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때 무슨 시대죠? 그죠? 우리나라는 고려입니다. 고려.
자, 한때 다시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했는데 다시 뺏기고 일단은 성지를 회복한다는 게 목적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아예 벗어나 버립니다. 벗어나서 사람들이 상업적 이익, 돈 벌려고 이제 나쁜 짓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망했어. 근데 이걸 전쟁을 나가자, 우리 이거 전쟁합시다 라고 막 부추겼던, 전쟁 나가자고 호소했던 사람이 그 중요한 인물 바로 교황이죠. 근데 교황이 나가자 하자 해서 했던 전쟁이었는데 실패했죠. 그러면 그 책임으로 당연히 교황의 세력은 약해지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가져온 너무 큰 변화, 여기에 별표해 보겠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랑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죠. 자, 전쟁을 주도한 교황의 권위는 바닥을 치고 전쟁에 참여하면 당연히 돈을 쓰고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마이너스죠. 나한테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게 되는 거죠. 즉 참여했던 제후와 기사 세력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들과 반대로 가는, 교황하고 항상 반대로 가던 세력, 즉 왕권은 강해지게 되죠.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자, 이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지중해를 무대로 하는 지중해 무역이 활발해져서 유럽의 도시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배를 만드는 이 기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배를 타고 가기도 하니까 이 배를 만들고 배를 대주는 과정에서 돈도 벌고 또 이 십자군들이 출발하는 항구이기도 하거든요. 출발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모이면 당연히 소비 활동을 하게 되죠. 도시가 성장하고 돈을 버는 계기가 됩니다. 자, 왼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 쭉쭉 보세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되게 많죠. 보시면 참여를 많이 했다. 보시면 8차까지 나와 있잖아요. 13세기 이후부터는 이때까지 교황이 이제 바짝 힘을 가졌다가 쭈루루룩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교황이 뽀로로 떨어지면 반대로 군주, 왕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쭉 가볼게요. 각각의 이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교황, 제후, 상인, 농민, 속마음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한번 적어볼까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내가 교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디였어? 교황. 교황이 십자군 전쟁 하자 하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십자군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는 애들이 바로 이슬람이잖아요. 그 이슬람을 정리해주면 자기 영향력이 더 넓어지겠죠. 크리스트교의 세력을 더 확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지금 동서교회로 이미 쪼개진 상태잖아요. 근데 동서교회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동서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면,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게 만든 자기의 힘이 엄청 세지겠죠. 그러면 교황권이 강해질 거야. 물론 지금도 강하니까 더라고 쓸게요. 더 강력해질 거야. 더 야야야야야야야. 기분 좋겠죠? 이걸 꿈꿨겠죠. 그러면 제후의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 목표는 당연히 그거죠. 땅을 확보하면 그 땅을 먹을 수 있겠죠. 즉 새로운 땅, 새로운 영지를 개척하는 거죠. 새로운 영지. 우리가 여기 영지라고 하는 이유는 땅으로 받는 거 우리가 봉토라 했잖아요. 근데 이 봉토를 장원으로 운영한다고 했고, 그 장원의 영주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지를 개척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세력을 키워야지, 세력을 확대해야지. 이건 제후 생각이겠지? 그죠? 그 다음 동방과 직접 동쪽 방향이죠. 동쪽 방향과 직접 교류해서 돈을 더 벌겠어. 당연히 상인들의 속이죠. 그리고 농민의 경우에 보세요.
이 십자군 전쟁을 참여하라고 교황과 여러 이제 성직자들이 막 이렇게 독려를 해요. 참여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하고 성지를 회복하고 뭐 이러면 너희의 죄는 사해지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세요. 신분의 자유를 얻고 한마디로 자기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보시면 1번은 방금 했어요. 2번 십자군 전쟁이 중세 서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해주세요. 별표. 자, 방금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누구의 권위는 떨어졌다고? 그죠? 교황 권위는 떨어지죠. 교황의 권위는 추락하고 다 했던 거네요. 그죠? 전쟁에 참여하였던 제후와 그리고 힘을 썼던 무력을 썼던 기사 계급도 당연히 약해지겠죠? 크게 약화. 항상 반대로 가는 건 뭐라 했죠? 반면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아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카노사의 구력 기억하시죠? 뭐 이런 것처럼 항상 교황하고 군주의 관계, 왕의 관계는 항상 그 경쟁 관계인데 한쪽이 약해지면 당연히 반대쪽은 그거에 비해서 더 힘이 세지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왜? 교황이 약해졌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슬람 세력 때문에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또한 전쟁을 통해 서쪽 사람들이 이제 비잔티움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비잔티움 그리고 이슬람 이런 세력들을 새로 만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 비잔티움 제국과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을 만나게 되죠. 이슬람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유럽인들의 시야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난 바다가 무슨 해죠? 전쟁이 난 바다가 여기 보면 그죠? 지중해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여기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 상업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밑에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다 같은 말이네요. 자, 쭉 한번 봐볼게요. 동서를 잇는 무역이니까 우리가 동서무역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중해를 통한 동서무역이 발달. 자, 그러면 이전에 지중해하고 무역 안 했으면 동서 교류는 안 했냐? 아니죠. 했죠. 누구를 통해서? 이슬람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하게 되는, 직접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2번 잘 정리해 주세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른쪽 갑니다. 85쪽 쭉 보면 자, 도시의 발달. 아까 도시 발달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체제를 장원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장원은 어떻게 된다?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쭉 한번 봐볼게요. 일단 항상 뭔가 변화할 때는 지난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뭐부터? 농업부터죠. 농업 생산량은 향상되어서 시장이 활기, 즉 상업 활동이 커진다. 도시가 발달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아주 공식 같은 거죠. 특히 십자군 전쟁 때 상인들이 동쪽 방향으로 진출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 도시들 대표적인 거 뭐?
베네치아, 제노바 이런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유럽도 도시가 발전을 해요. 지금 뭐 네덜란드 있고 그쪽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자 동맹이랍니다. 이 말 자체가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의 무역을 주도하게 됐다. 한자 동맹이란 단어 자체도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여러분. 한편 도시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으나, 기억하시죠? 영주, 장원을 다스리는 사람, 제후로 봉함을 받은 사람, 영주의 지배를 받긴 받는데, 문제는 도시가 힘이 세지니까 영주한테서 우리 알아서 그냥 살겠다 이런 자치권을 영주한테 이제 돈 주고 사게 됩니다. 이 말은 경제력이 커지면서 영주로부터 자치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스스로 정치하겠다 하는 자치권을 얻게 됩니다. 자, 도시의 상인 그리고 물건 만든 수공업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동업조합인 무엇을 만든다? 길드를 만들게 됩니다. 길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시를 운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무엇을 쓴다? 화폐. 자, 이러면서 장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장원 내에 있었던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농노라 했잖아요. 근데 이 농노들은 사실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에 가서 몸으로 일을 하거나 현물, 있는 진짜로 보이는 뭐 곡식 같은 것을 세금으로 내거나 그랬잖아요. 즉 기존에는 노동력이나 현물로 세금을 냈는데 이제는 화폐를 많이 쓰면서 영주의 입장에서도 농노가 와서 직접 일해주는 것보다 그냥 농노가 나한테 돈을 냈으면 좋겠죠. 즉 중요해요. 화폐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농노가 해방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돼요. 14세기에. 자, 이 말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소리죠. 사람이 많이 죽었다. 즉 같은 말로 노동력은 부족해집니다. 근데 농노가 많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농노가 많이 줄었으면 살아남은 농노들한테 가혹하게 나쁘게 대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일하기 힘들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영주들은 농노한테 한마디로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농노의 처우가 개선이 되고 농민의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여기 보면 일부 영주들은 농민들을 억압했다. 이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기존의 장원 체제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기 매우 힘든 상황이 이미 와버렸다는 거죠. 덕분에 장원은 해체되고 중세 봉건 사회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자, 도시의 발달과 장원을 해체했습니다. 흑사병은 뭐 다 아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장원이 해체되면 이제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쭉 봐볼게요. 장원이 해체되면서 이 장원의 가장 힘센 사람 영주였잖아요. 영주의 힘은 약화되고, 자, 근데 이때 떠오르는 사람들 누구냐? 화약과 대포를 쓰면서 기사 계급은 몰락하고 왕의 권한은 강해집니다. 이전에는 기사들은 가까운 근거리, 이게 상대하고 몸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돼야 기사들은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 총 쏘면 되고 대포 쏘면 되니까 가까이에서 안 싸워도 됩니다. 즉 기사 계급도 몰라, 영주도 몰라. 항상 반대로 누구는 올라가요? 왕권은 강화됩니다. 자, 유럽 각국의 국왕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보세요. 유럽 각국의 국왕들은 상공 시민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성장하면서 상인들, 수공업자들이 돈을 벌게 되죠. 그 사람들의 돈을 이제 왕이 받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뭐 하냐? 관료제, 군대를 강화시킵니다. 자, 왕이 있어요. 왕한테 돈을 대주는 거야. 누가? 도시의 상공 시민들이. 얘네들이 돈을 대주면 이 돈으로 국왕은 뭘 운영을 하냐? 국왕 말대로 나라를 경영해줄 공무원, 즉 관료를 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도 월급 줘야 되잖아요. 관료를 운영하고 이걸로 군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상비군이라 합니다. 상비군.
여러분 잘 써놓으세요. 상비군은 뭐냐? 항상 준비된 군대를 말합니다. 항상 준비된 군대. 이전에는 이 상비군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쟁이 나면 그때서 전쟁 났을 때 그때 이제 군대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도시상공업자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국왕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이 시기에 오면 항상 이 돈으로 군대를 항상 준비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왕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국왕의 힘이 아주 강한 이 시기를 뭐라 불러요? 여기 보면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앙 집권 국가.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자, 14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싸웠답니다. 100년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왕위 계승에 대한 다툼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다 아는 잔다르크가 등장하죠. 잔다르크 덕분에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자, 100년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는 영국의 내전입니다. 내전, 안에서 싸우는 전쟁, 장미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전쟁 나서 봉건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면서 자기들끼리 망해버리죠. 자, 봉건 귀족은 몰락하고 왕권은 강화돼서 중앙 집권 국가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설명 읽어보세요. 잔다르크 한번 읽어보시고, 잔다르크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85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그죠? 85페이지까지 고생하셨습니다.